전 세계를 대표하는 기술 설계국 일본이 단 3초 만에 비명을 지르며 보고서를 내던졌습니다.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한국이 내놓은 이 기괴한 시스템은 반드시 대참사를 불러올 것이다 라고 말이죠. 전 세계 또한 한국의 처참한 몰락을 예상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아직까지 여왕 한국을 잘 모르나 봅니다. 뚜껑을 열어본 순간 전 세계의 계산기들이 일제히 박살나기 시작했습니다. 폭우와 모래바람이 몰아치는 최악의 조건 속에서도 한국이 심어놓은 이 보이지 않는 기술은 단 0.1초의 오차도 없이 타겟을 포착해냈습니다. 일본이 낡은 기술 감옥에 갇혀 쩔쩔매고 있을 때 한국은 이미 인류의 상상을 뛰어넘는 인프라로 지구 반대편의 물류망까지 조용히 장악해가고 있었던 겁니다. 단 3초 만에 12억 달러짜리 판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전 세계의 표준을 태극기 아래로 통일시켜버린 대한민국.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건 기술 입찰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이었죠. 중앙아시아 7개국을 관통하는 고속도로, 그 전체 통행 시스템을 누가 설계하느냐? 12억 달러짜리 판이었습니다. 이걸 따는 나라는 향후 30년간 그 지역의 교통표준을 쥐게 되죠. 단순히 장비를 납품하는 게 아닙니다. 그 나라의 기술 철학이 중앙아시아 전체에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기술이 아니라 국가의 이름을 거는 승부였어요. 독일이 먼저 나섰습니다. 정밀함 하나로는 세계 최고라는 자부심을 가진 나라죠. 수십 년간 유럽 고속도로의 기준을 만들어 온 나라입니다. 프랑스도 뛰어들었습니다. 유럽 전역의 통행 시스템을 직접 깔아본 경험을 앞세웠죠. 실전 경험이라는 무기가 있었습니다. 쟁쟁한 상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걱정하지 않았어요. 우리 일본이 이길 게 뻔했으니까요. 저는 사카모토 류지입니다. 일본 고속도로 통행 시스템 설계 자문위원이고 이 프로젝트의 기술 심사 책임자였죠. 교통공학 박사 학위를 받고 40년 가까이 이 분야에서 일했습니다. 수십 개의 고속도로 통행 데이터를 분석했고 리스크 관리와 안전성 평가에서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고 자부했습니다. 내부 안전성 평가 최고점, 해외 실적 최다. 서류를 넘기는 제 손가락엔 긴장이라고는 없었어요. 회의실에 9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도쿄 본부 12층. 창밖으로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죠.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경쟁사 분석 자료를 훑었습니다. 옆에 앉은 타나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독일은 비용이 너무 높습니다. 발주처가 부담스러워할 겁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였죠. 프랑스는요? 유지 관리 쪽에 약점이 있습니다. 장기 운영 데이터가 부족하죠. 맞은편에 앉아있던 오가와가 자료를 넘기며 끼어들었습니다. 독일 제안서를 보면 초기 설치 비용만 우리의 1.4배입니다. 발주처 예산을 고려하면 사실상 탈락 수순 아닙니까? 타나카가 받았죠.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 후 유지비 추정치가 우리보다 30% 높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승산이 없어요. 저는 자료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하나 아닙니까? 회의실에 가벼운 웃음이 번졌습니다. 누가 불안해합니까? 아무도요. 보고서는 완벽했고 시뮬레이션은 안정적이었고 발표 리허설까지 끝난 상태였죠. 우리가 내놓은 숫자에 빈틈은 없었습니다. 단 하나도요? 남은 건 결과 발표뿐이라는 공기가 흘렀습니다. 타나카는 볼펜을 돌리고 있었고 오가와는 커피를 리필하러 자리를 떴죠. 긴장감이 아니라 여유였습니다. 그때였어요. 후배 하나가 서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묘했죠. 불안한 것도 아니고 놀란 것도 아니고 뭐라고 해야 할까요? 어리둥절한 얼굴이었습니다. 사카모토 박사님, 경쟁 후보 최종 명단이 나왔습니다. 넘겨봤습니다. 독일, 프랑스, 일본, 거기까진 예상대로였습니다. 그런데 맨 아래 한 줄이 더 있었어요. 한국. 타나카가 먼저 반응했습니다. 한국이요? 한국이 왜 여기 있습니까? 오가와가 커피를 들고 돌아오다가 멈췄습니다. 한국이 뭘 들고 나온 겁니까? 후배가 대답했죠. 차당이도 없는 시스템을 들고 나왔답니다. 뭐라고요? 고속도로에서 차를 안 세운다는 겁니까? 네. 시속 100km로 그냥 통과시키겠다는 거죠. 회의실이 한바탕 웃었습니다. 타나카가 의자에 기대며 말했어요. 농담이죠? 차당이 없이 톨게이트를 운영한다고요? 그러면 요금 안 내고 지나가는 차는 어떻게 합니까?
오가와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시속 100km면 충돌 한 번에 끝나는 속도 아닙니까? 웃음과 비웃음이 뒤섞인 분위기였죠. 저도 웃었습니다. 안경을 고쳤으며 한마디 했어요. 위험하군요. 그 한마디에 회의실 전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긴장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문제였어요. 한국 제안서를 좀 더 훑어봤습니다. 무정차 통행 시스템.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구조였죠. 번호판 자동 인식, 실시간 요금 정산, 차당이 완전 제거. 기술적으로 흥미롭긴 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엔 빈틈투성이로 보였어요. 타나카가 제안서를 넘기다 말고 물었습니다. 박사님, 이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죠.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어요. 비 오는 날 번호판을 못 읽으면 어떻게 합니까? 먼지 쌓인 차량은요? 카메라 오류가 나면? 그때마다 무임 통과를 허용하겠다는 겁니까? 오가와가 맞장구 쳤습니다. 결국 구멍이 생기는 시스템 아닙니까? 저는 한국 제안서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기술적으로 흥미롭긴 합니다. 하지만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발주처가 이런 위험을 감수하겠습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제 말에 동의하는 표정이었죠. 타나카가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빠르긴 하죠. 하지만 거칠지 않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속도는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철학이 없어요.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신중하고 그들은 무모하죠. 진심이었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한국의 기술력 자체를 무시한 건 아닙니다. 다만 방향이 틀렸다고 확신했죠. 고속도로에서 차를 멈추지 않겠다는 발상 자체가 위험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사고 한 건이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우리는 최종 설계안을 제출했습니다. 완벽했죠. 차당이 방식. 차량이 진입하면 속도를 줄입니다. 차당이 앞에서 멈추죠. 단말기가 요금을 확인하고 차단기가 올라갑니다. 그러고 나서 출발하는 겁니다. 느리냐고요? 그렇죠. 하지만 확실합니다. 오류가 나면 즉시 차단되니까요. 무임 차량은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었습니다. 안전성 시뮬레이션 통과, 비용 효율 분석 완료, 유지 보수 매뉴얼까지 전부 갖춰져 있었죠. 제출하는 날 타나카가 말했어요. 이번엔 축배를 일찍 들어도 되겠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오가와가 옆에서 작게 박수를 쳤죠. 솔직히 같은 마음이었으니까요. 40년 경력의 결정판. 이 프로젝트를 따면 일본 교통 인프라 수출 역사에 새로운 장이 열리는 겁니다. 그 중심에 제가 서 있었죠. 그런데 열흘 후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발주처였죠. 추가 테스트를 요청합니다. 타나카가 전화기를 들고 저를 봤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실제 교통량 기준 흐름 테스트를 해달랍니다. 흐름 테스트요? 네. 피크 시간대에 차량이 얼마나 원활하게 통과하는지를 보겠다는 겁니다. 저는 의자의 등을 기대며 말했습니다. 당연히 통과하죠. 우리 시스템은 안정성이 검증됐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걸렸습니다. 흐름 테스트라는 건 속도를 본다는 뜻이거든요. 우리 시스템은 안전하지만 빠르진 않습니다. 차당이 앞에서 멈추니까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안전을 위해서 감수하는 시간이죠. 그런데 발주처가 왜 하필 흐름을 보겠다는 겁니까? 오가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한국 시스템 때문 아닙니까? 차를 안 세우는 방식이니까 흐름에서는 당연히 빠르겠죠. 타나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리 빨라도 안전성이 보장 안 되면 의미 없습니다. 저도 같은 말을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왜였을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지금은 압니다. 불안이었죠. 아주 작은, 아주 미세한, 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불안이었습니다. 며칠 후 보고서가 하나 더 올라왔습니다. 발주처에서 보낸 공식 문서였죠. 저는 첫 장을 넘기다가 멈췄습니다. 한 줄이 눈에 박혔어요. 한국 시스템 현장 검증 예정. 타나카가 제 표정을 봤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저는 잠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서류를 내려놓고 안경을 벗었죠. 관자놀이를 짚었습니다. 한국 시스템을 직접 보러 가겠답니다. 현장에서 확인하겠다는 거죠. 타나카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발주처가 직접요? 한국까지요? 네, 직접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오가와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동행해야 하는 겁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가서 직접 봐야 합니다. 차당이 없는 시스템이 얼마나 위험한지 눈으로 확인시켜 줘야죠. 그렇게 말했습니다. 당당하게. 하지만 서류를 쥔 제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 있었다는 걸 저만 알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까와는 다른 종류의 침묵이었어요. 코웃음을 치던 사람들의 얼굴이 미묘하게 굳어 있었죠.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도쿄의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한 줄짜리 문장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현장 검증 예정. 왜 검증을 합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차당이도 없는 시스템에 왜 관심을 갖는 겁니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한 줄이 저를 흔들 줄은, 우리의 40년을 흔들 줄은, 그리고 제가 직접 한국 땅을 밟게 될 줄은, 저는 그날 그 회의실에서 가장 확신에 찬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틀린 사람이었죠.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가늘고 차가운 비였죠. 3월의 한국은 아직 겨울 끝자락이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서자 축축한 바람이 코트 사이로 파고들었어요. 저는 가방을 움켜쥐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타나카와 오가와 그리고 통역 한 명. 넷이서 움직이는 거였죠. 발주처 측 관계자들은 따로 일정을 잡아 나중에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현장을 확인하는 겁니다. 공항 앞에 검은색 차량 한 대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운전석에 젊은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 측에서 배정한 엔지니어였죠. 이름은 박준혁, 30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차에서 내리더니 우산을 펴며 다가왔어요.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사카모토 박사님 먼 길 오셨습니다. 한국어였고 통역이 바로 옮겨줬죠. 저는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사치레에 큰 의미를 두진 않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 출장 자체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채 올라탔습니다. 박준혁이 운전석에 앉았고 통역이 조수석에, 저와 타나카, 오가와가 뒷좌석에 나란히 앉았죠. 차가 출발했습니다. 와이퍼가 일정한 리듬으로 움직였어요. 타나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비가 오는데 현장 시찰이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죠. 오히려 좋습니다. 비 오는 조건에서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볼 수 있으니까요.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비가 오면 번호판에 물방울이 맺히죠. 먼지가 엉겨붙기도 합니다. 카메라 인식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차당이 없는 시스템의 가장 큰 약점이 드러나는 조건입니다. 오히려 증명하기 좋은 날이었죠. 이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고속도로에 진입했습니다. 한국의 고속도로는 처음이었어요.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노면 상태가 깨끗했고 차선 표시도 선명했죠. 비가 내리는데도 배수가 잘 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도로 상태가 좋다고 해서 시스템이 좋은 건 아니니까요. 차는 시속 100km 정도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안정적인 속도였죠. 박준혁은 여유롭게 핸들을 잡고 있었어요. 한 손으로요. 그 모습이 묘하게 거슬렸습니다. 오가와가 창밖을 보며 물었습니다. 현장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통역이 박준혁에게 전달했죠. 박준혁이 대답했습니다. 곧 도착합니다. 사실 지금 달리고 있는 이 구간 자체가 현장입니다. 통역이 옮겨주는 말을 듣고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현장이라면 톨게이트 구간을 말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전방에 보이실 겁니다. 저는 앞을 봤습니다. 비에 젖은 도로 위로 저 멀리 구조물 하나가 보였어요. 커다란 아치형 구조물이었습니다. 위에 장비가 매달려 있었죠. 카메라인지 센서인지 정확히 구분이 안 됐습니다. 타나카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저건 뭡니까? 저곳이 통행 구간입니다. 저는 속도계를 봤습니다. 바늘이 100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전방을 봤죠. 구조물이 빠르게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속도가 줄지 않았어요. 감속 구간은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대로 통과하시면 됩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몸이 굳었습니다. 시속 100km입니다. 톨게이트가 눈앞인데 차가 멈추지 않는 겁니다. 차당이가 보이지 않았어요. 감속 표시도 없었습니다. 좁아지는 통로도 없었죠. 저는 본능적으로 브레이크를 찾았습니다. 뒷좌석이라 브레이크가 있을 리 없죠. 하지만 발이 저절로 바닥을 눌렀어요. 40년간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톨게이트 앞에서는 멈춰야 한다. 반드시 멈춰야 한다. 그게 제 인생의 원칙이었으니까요. 속도를 줄이세요.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생각보다 큰 소리였죠.
거의 외침에 가까웠습니다. 통역이 전달하기도 전에 박준혁이 백미러로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웃었어요. 부드럽게, 여유롭게. 괜찮습니다, 박사님. 괜찮다니요? 지금 시속 100km입니다. 앞에 구조물이 있단 말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대로 통과하시면 됩니다. 타나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오가와는 앞좌석 등바디를 두 손으로 움켜쥐고 있었죠. 세 사람 다 같은 상태였습니다. 몸이 멈추라고 외치고 있는데 차는 멈추지 않았어요. 3초, 아니 2초였을 겁니다. 구조물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위에 매달린 장비에서 무언가 번쩍였어요. 카메라 플래시 같은 것이었죠. 그리고 지나갔습니다. 그냥 지나간 겁니다. 차당이 없이, 정지 없이, 감속 없이, 시속 100km 그대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경고음도 없었습니다. 빨간불도 없었죠. 차단봉이 내려오지도 않았습니다. 차는 마치 아무것도 없었다는 듯이 그냥 앞으로 달렸어요. 저는 멍하니 뒤를 돌아봤습니다. 구조물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죠. 비에 젖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방금 그곳을 지나왔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타나카가 제 옆에서 숨을 내쉬었습니다. 길고 느린 숨이었죠. 오가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두 손이 아직 앞좌석에 붙어 있었어요. 차 안 조용했습니다. 와이퍼 소리만 들렸죠. 쓱쓱쓱.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졌습니다. 박준혁이 백미러로 다시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말했어요. 요금은 이미 정산됐습니다. 번호판이 자동으로 인식된 겁니다. 지금요? 비가 오는데요? 네. 비가 와도 관계없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봤죠.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도로 위에 물이 튀고 있었어요. 그 속에서 차들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앞차도, 뒷차도, 옆 차선의 차도. 아무도 멈추지 않았어요. 모두가 그냥 흐르고 있었습니다. 타나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 차들도 전부 지금 요금이 정산되고 있는 겁니까? 네. 전부요. 차당이 없이요? 네. 차당이 없이요.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었죠. 저는 제 손을 내려다 봤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차 있었어요. 주먹을 쥐었다 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40년입니다. 40년간 차단기가 있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멈춰야 안전하다고 가르쳤습니다. 그게 제 커리어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한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지 않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건 무모함이 아니었어요.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오가와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죠. 사카모토 박사님, 이게 가능한 겁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대답하고 싶지 않았어요. 가능하냐고요? 방금 눈으로 봤지 않습니까? 온몸으로 느꼈지 않습니까? 시속 100km로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차 안에 제가 타고 있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 차당이 없이,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가능한 겁니다. 이미 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매일. 창밖으로 보이는 고속도로 위에서 수백 대의 차가 쉬지 않고 흐르고 있었습니다. 멈추는 차는 단 한 대도 없었어요. 비를 맞으며 밤을 향해 그냥 달리고 있었죠. 저는 의자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와이퍼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쓱쓱쓱. 멈추지 않는 톨게이트라니.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아주 작게, 아주 조용하게. 내가 틀렸을지도 모른다. 아직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손바닥의 땀은 이미 대답하고 있었죠.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흐렸죠. 호텔 로비에서 타나카와 오가와를 만났습니다. 둘 다 얼굴이 좋지 않았어요. 잠을 못 잔 게 분명했죠. 타나카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계속 생각했습니다. 아무래도 어제 본 건 특수한 조건이었을 겁니다. 저도 같은 말을 하려던 참이었어요. 그렇겠죠. 도로가 비교적 한산한 구간이었을 수 있습니다. 차량이 적으면 당연히 문제가 없어 보이는 거 아닙니까? 오가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크 시간대에 차가 몰리면 이야기가 다를 겁니다. 그때 인식률이 유지되는지가 핵심이죠. 우리는 서로를 안심시키고 있었습니다. 어제의 충격을 합리화하고 있었던 거죠. 지금 돌아보면 그게 보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박준혁이 로비에 나타났습니다. 어제와 같은 여유로운 표정이었죠. 인사를 하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관제센터를 방문하시게 됩니다. 관제센터요? 네. 전국 고속도로 통행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곳입니다.
박사님께서 원하시는 숫자를 전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속으로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숫자, 데이터, 그게 제 영역이니까요. 현장에서 느낌으로 판단하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죠. 데이터를 보면 빈틈이 드러날 겁니다. 반드시. 저는 그렇게 확신했어요. 차로 40분 정도 이동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 건물이었죠. 겉에서 보면 평범한 사무용 건물이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안에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넓었습니다. 천장이 높았죠. 그리고 정면에 거대한 스크린이 있었어요. 벽 한 면을 전부 차지하는 크기였습니다. 그 위에 한국 전역의 고속도로 지도가 떠 있었죠. 초록색 선들이 그물처럼 퍼져 있었습니다. 그 선 위로 작은 점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차량이었습니다. 수천 대, 수만 대, 실시간으로. 타나카가 숨을 멈췄습니다. 이게 전부 지금 움직이는 차량입니까? 네, 실시간입니다. 오가와가 한 발 앞으로 나갔습니다. 스크린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죠. 규모가 장난이 아닙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건 인상적이었습니다. 일본에도 관제 시스템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규모로, 이 해상도로 실시간 표시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박준혁이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관제 요원들이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죠. 조용했습니다. 비상 상황이 아닌 한 소리를 내지 않는 분위기였어요. 그 고요함이 오히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스크린 앞에 의자가 준비돼 있었습니다. 우리가 앉자. 박준혁이 설명을 시작했죠. 지금부터 번호판 인식 시스템 시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크린이 전환됐습니다. 고속도로 위에 설치된 카메라 화면이 떴어요. 실시간 영상이었죠. 차들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화면 하단에 숫자가 빠르게 바뀌고 있었어요. 번호판 인식 결과였습니다. 차 한 대가 지나갈 때마다 번호가 화면에 찍혔죠. 타나카가 물었습니다. 저 차들은 지금 시속 얼마로 달리고 있습니까? 약 100에서 110km 사이입니다. 그 속도에서 번호판을 읽는다는 겁니까? 네, 보시는 대로입니다. 화면 속에서 차들이 쉴 새 없이 지나갔습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번호가 찍히고 요금이 정산되고 다음 차가 또 찍혔죠. 멈추는 차는 없었어요. 오류 표시도 없었습니다. 저는 집중해서 봤습니다. 빈틈을 찾으려고요. 번호판이 더럽거나 가려져 있거나 인식이 안 되는 순간을 잡으려고 눈을 부릅떴죠. 그때 트럭 한 대가 지나갔습니다. 뒷판에 흙이 잔뜩 튀어 있었어요. 번호판이 반쯤 가려져 있었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못 읽을 겁니다. 화면 하단에 번호가 찍혔습니다. 정확하게.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지금 그 트럭, 번호판에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읽은 겁니까? 네. 다중각도 촬영과 보정 알고리즘이 작동합니다. 일부가 가려져 있어도 나머지 정보로 복원합니다. 타나카가 저를 봤습니다. 제가 뭐라고 할지 기다리는 눈이었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비가 내리는 상황의 녹화 영상이었어요. 어젯밤 같은 조건이었죠. 번호판에 물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빗줄기의 카메라 렌즈도 흐릿해 보였어요. 이건 확실히 어려울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번호가 찍혔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오가와가 의자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이건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비가 오는데 렌즈에 물이 맺히지 않습니까? 박준혁이 대답했죠. 렌즈에 발수 코팅이 적용돼 있고 저고에선 조명이 별도로 작동합니다. 날씨와 무관하게 인식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저는 손을 깍지 끼고 있었습니다. 힘이 들어가 있었죠.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었어요. 박준혁이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숫자들이 나타났죠. 제가 기다리던 숫자였습니다. 현재 번호판 인식률 99.8%입니다. 99.8이라고요? 네. 나머지 0.2%는 오류 자동 보정 시스템이 처리합니다. 최종 정산 누락률은 사실상 영에 가깝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믿는 사람입니다. 40년간 숫자로 판단해왔어요.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가 진실이라고 가르쳐왔죠. 그런데 그 숫자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타나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임 차량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단말기 없이 지나가는 차량 말입니다. 박준혁이 화면을 전환했어요. 추적 시스템이었습니다. 번호판이 인식되면 자동으로 등록 차량 여부를 확인합니다. 미등록 차량이 통과하면 즉시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되고 사후 청구가 이루어집니다.
추정률은 99% 이상입니다. 차단이 없이 어떻게 막습니까? 막지 않습니다. 대신 추적합니다. 막는 것보다 추적이 더 정확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등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우리는 40년간 막아왔거든요. 차단기로 세우고 확인하고 통과시키고 그게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막지 않고 추적한다는 겁니다. 발상 자체가 반대였어요. 박준혁이 다음 자료를 띄웠습니다. 사고율 비교 데이터였죠. 무정차 시스템 도입 전과 후의 비교입니다.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도입 전 톨게이트 구간 정체로 인한 2차 추돌 사고 건수. 빨간 선이 높이 올라가 있었어요. 도입 후 파란 선이 급격히 떨어져 있었습니다. 정체가 사라지면서 2차 추돌 사고가 대폭 줄었습니다. 오가와가 중얼거렸습니다. 차단기 때문에 정체가 생기고 정체 때문에 사고가 나고 있었다는 겁니까? 네, 정확합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꽂혔거든요. 우리가 안전을 위해 설치한 차단기가 오히려 사고를 만들고 있었다는 뜻이니까요. 안전을 위해 만든 장치가 위험을 만들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기술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논리 자체가 뒤집히는 거였어요. 박준혁이 계속 이어갔습니다. 연료 절감 효과입니다. 차량이 정지와 출발을 반복하지 않으니까 연료 소비가 줄었습니다. 평균 12% 절감. 배출가스는요? 마찬가지입니다. 정체 구간이 사라지면서 배출가스가 15% 이상 감소했습니다. 타나카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메모를 하지 않았어요. 쓸 말이 없어진 거였죠. 저는 의자에 깊이 앉아 스크린을 올려다봤습니다. 숫자들이 빼곡하게 나열돼 있었어요. 인식률, 사고율, 절감률, 처리 속도. 전부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방향의 숫자들이었습니다. 전부 한국이 옳다는 방향이었죠.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제가 평생 믿어온 말입니다. 그 숫자가 그날 저를 배신한 겁니다. 아닙니다. 배신이 아니었죠. 숫자는 원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만 보지 못했던 겁니다. 보려 하지 않았던 거였어요. 박준혁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국 무정차 시스템의 설계 철학이라는 제목이었죠. 화면에 문장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운전자를 믿는다. 박준혁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담담하게, 힘을 주지 않고 그냥 사실을 전하듯이 저희는 운전자를 막지 않습니다. 운전자가 갈 길을 가도록 시스템이 뒤에서 처리합니다. 사람을 세우는 대신 기술이 따라가는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관제 요원들의 키보드 소리만 멀리서 들렸어요. 타나카도 오가와도 통역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바라봤습니다. 운전자를 믿는다. 우리는 뭘 했습니까? 우리는 운전자를 세웠습니다. 멈추게 했죠. 차단기 앞에서 기다리게 했습니다. 확인될 때까지 움직이지 못하게 했어요. 그게 안전이라고 믿었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운전자를 믿었죠. 가도 된다고 했습니다. 대신 기술이 뒤를 봐주겠다고 했어요. 사람을 통제하는 대신 기술로 뒷받침하는 겁니다. 우리는 멈추게 했고 그들은 흐르게 했다. 그 차이가 이 모든 숫자의 차이를 만든 거였습니다. 오가와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사카모토 박사님, 이 데이터를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스크린을 봤죠. 숫자들이 여전히 빼곡하게 나열돼 있었어요. 하나하나가 저를 조용히 반박하고 있었습니다. 데이터는 명확합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타나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스템은 어떻게 됩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관제센터를 나올 때 밖은 여전히 흐린 하늘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죠. 코트킷을 세우며 걸었습니다. 박준혁이 옆에서 조용히 걸었어요. 저는 문득 그에게 물었습니다. 박 엔지니어,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됩니까? 네, 물론입니다. 이 시스템을 처음 설계할 때 두렵지 않았습니까? 차단기를 없앤다는 건 사고가 나면 책임질 곳이 없다는 뜻 아닙니까? 박준혁이 걸음을 멈추고 저를 봤습니다. 잠시 생각하더니 웃으며 말했어요. 두려웠죠. 당연히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두려움 때문에 멈추면 더 큰 문제가 생긴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차단기 때문에 사고가 나고 정체 때문에 사람들이 시간을 잃고 그 비용이 사회 전체로 퍼지니까요. 두려움을 안고 전진하는 게 두려워서 멈추는 것보다 낫다고 판단한 겁니다. 30 초반의 젊은 엔지니어였습니다. 제 경력의 절반도 안 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한마디가 40년 경력의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두려움을 안고 전진한다. 저는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두려워서 멈춘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차당이 없는 시스템을 검토한 적이 있었어요. 가능성은 봤습니다. 하지만 상부에서 한마디 했죠.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저는 침묵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안전 제일이라는 방패 뒤에 숨었죠. 신중하다고 스스로를 불렀습니다. 현실적이라고 포장했어요. 하지만 그건 두려움이었습니다. 결단을 내리지 못한 비겁함이었죠. 채 올라타면서 타나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사님, 솔직히 말씀드려도 됩니까? 말해보세요. 저도 차단기가 필요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타나카보다 더 깊은 곳에서 흔들리고 있었죠.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숫자들은 전부 한국의 편이었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고속도로에 올라탔죠. 또다시 톨게이트 구간을 지나갔습니다. 이번에도 멈추지 않았어요. 시속 100km, 차당이 없이, 아무 일도 없이. 하지만 이번에는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브레이크를 찾지도 않았죠. 대신 조용히 앉아서 흐르는 차들을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멈추게 했고 그들은 흐르게 했다. 그 한 문장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관제센터에서 돌아온 뒤 호텔방에 혼자 앉았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어요. 커튼 사이로 서울의 야경이 들어왔죠. 수많은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 아래로 도로가 보였어요. 차들이 여전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멈추지 않고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오늘 관제센터에서 받은 자료를 다시 열었죠. 인식률 99.8%, 사고율 감소, 연료 절감 12%, 배출가스 15% 이상 감소. 숫자들이 화면에 빼곡하게 나열돼 있었습니다. 저는 반박할 근거를 찾고 있었어요. 환경이 다릅니다. 한국과 중앙아시아는 기후가 다르죠. 한국에서 작동한다고 해서 사막 지역에서도 작동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모래바람이 불면 카메라 렌즈가 가려질 겁니다. 영하 30도에서 센서가 버틸 수 있겠습니까? 교통량도 다릅니다. 한국은 인프라가 잘 갖춰진 나라 아닙니까? 중앙아시아의 열악한 도로 환경에서 이 시스템이 동일한 성능을 낼 수 있을까요? 타나카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일 발주처 합류 전에 한국 측에 추가 질의를 요청합시다. 극한 환경 테스트 데이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타나카의 답장이 왔죠. 알겠습니다. 하지만 박사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본 것만으로도 상당히 불리합니다. 저는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화면을 닫았어요. 의자에 기대서 천장을 봤죠. 불리하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정할 수는 없었어요. 아직은 다음 날 일정이 바뀌었습니다. 발주처 측 관계자 2명이 합류했거든요. 카자흐스탄에서 온 기술 담당관이었습니다. 나세르라는 이름이었죠. 덩치가 큰 남자였습니다. 악수를 하는데 손이 제 손을 완전히 감쌌어요. 눈이 날카로웠습니다. 기술자의 눈이었죠. 한국 측에서 별도의 브리핑 장소를 마련했습니다. 소규모 회의실이었어요. 테이블 하나에 의자 10개, 프로젝터 스크린 하나, 단출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무거웠죠. 발주처가 직접 참석했으니까요. 이건 더 이상 시찰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상 평가였어요. 한국 측에서 4명이 나왔습니다. 박준혁, 그리고 그의 상급자로 보이는 중년 남자, 또 다른 엔지니어 1명, 그리고 프레젠테이션을 맡은 여성 연구원이었죠.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여성 연구원이 스크린 앞에 섰어요.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차분하지 않았죠. 한국 무정차 시스템 도입 전후 비교, 구간별 상세 데이터. 스크린에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어제 관제센터에서 본 것보다 더 상세했어요. 구간별로 나뉘어 있었죠.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강원권 전부 다 포함돼 있었습니다. 도입 전 평균 톨게이트 통과 시간 차량당 28초, 도입 후 평균 통과 시간 3초 미만. 타나카가 펜을 떨어뜨렸습니다. 주우려다 말고 멈췄죠. 28초에서 3초라고요? 네. 정확히는 2.7초입니다. 나세르가 메모를 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면서 저는 머릿속으로 계산을 돌렸습니다. 우리 시스템의 평균 통과 시간은 차량당 14초였어요. 일본식 차당이 방식이 세계적으로 빠른 축에 속한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3초, 2배 가까운 차이였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반박할 여지를 찾았어요. 통과 시간이 빠르다는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핵심은 안전성입니다.
속도가 빠르면 그만큼 오류 대응 시간이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여성 연구원이 고개를 살짝 끄덕이더니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다음 자료를 보시죠. 톨게이트 구간 사고 발생 빈도 비교였습니다. 도입 전과 후. 그래프가 명확했어요. 도입 후 사고가 줄었습니다. 그것도 많이. 톨게이트 구간 2차 추돌 사고. 도입 전 대비 72% 감소. 72%요? 네? 차량이 멈추지 않으니까 정체가 사라지고 정체가 사라지니까 추돌이 줄어든 겁니다. 오가와가 작게 신음을 냈습니다. 타나카는 메모를 멈춘 채 스크린만 바라보고 있었죠. 저는 다시 방역했습니다. 환경이 다릅니다. 한국은 도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중앙아시아 조건에서 같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극한 기후, 모래바람, 영하 30도. 이런 환경에서 테스트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제가 드디어 유효한 공격을 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침묵은 짧았습니다. 박준혁의 상급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으로 말하는 거였죠.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습니다. 영하 40도 테스트 데이터가 있습니다. 몽골에서 실시했죠. 모래 환경 테스트는 사우디아라비아 도로청과 공동으로 진행했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준비가 돼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던질 질문을 미리 예상하고 답까지 갖춰놓은 거였죠. 나세르가 영하 40도 테스트 보고서를 요청했고 한국 측이 즉시 태블릿으로 자료를 공유했습니다. 나세르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눈이 커졌죠. 고개를 끄덕이는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저는 점점 방어할 곳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환경이 다르다는 논리도 무너졌죠. 숫자가 다 갖춰져 있었으니까요. 극한 환경에서도 작동한다는 증거가 눈앞에 있는데 뭘 더 반박하겠습니까? 발표가 끝나고 잠시 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죠. 타나카와 오가와는 화장실에 갔고 나세르는 한국 측 상급자와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박준혁이 다가왔습니다. 커피 한 잔을 들고요. 옆에 서더니 가볍게 말했어요. 박사님 발표는 어떠셨습니까? 인상적이었습니다. 그건 진심이었죠. 부정할 수 없었으니까요. 박준혁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잠시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조용하게, 하지만 정확하게. 박사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말해보세요. 일본은 왜 차단기를 유지하셨습니까? 단순한 질문이었습니다. 공격적이지도 않았어요. 비꼬는 톤도 아니었죠. 진짜로 궁금해서 묻는 눈이었습니다. 30 초반의 젊은 엔지니어가 40년 경력의 박사에게 순수하게 던진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을 열려 했습니다. 안전 때문입니다. 그 한마디면 될 일이었죠. 지금까지 수백 번 해온 대답이었습니다.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차당이는 오류를 막는 마지막 방어선이니까요. 확인되지 않은 차량을 통과시키는 건 위험하니까요. 하지만 그 말이 목구멍에서 멈췄습니다. 왜 멈췄을까요? 이틀 동안 본 것들 때문이었습니다. 시속 100km로 톨게이트를 지나가는 차. 비 오는 날에도 정확히 읽히는 번호판. 99.8% 인식률, 72% 사고 감소. 영하 40도에서도 작동하는 시스템. 이 모든 걸 보고 나서 안전 때문이라는 말이 더 이상 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박준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재촉하지 않았어요. 그냥 커피를 들고 서 있었죠. 그 여유가 더 무거웠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하나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도쿄! 10년 전이었습니다. 같은 12층 회의실이었죠. 창밖으로 같은 스카이라인이 보였습니다. 테이블에 7명이 앉아 있었어요. 차세대 고속도로 통행 시스템 검토 회의였습니다. 그날 의제 하나가 올라왔죠. 차당이 제거 가능성 검토. 젊은 연구원이 발표를 했습니다. 번호판 자동 인식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5년 내로 실용화가 가능하다는 전망이 있었습니다. 차당이를 없애면 통과 시간이 80% 이상 줄어든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도 있었죠. 정체 해소, 사고 감소, 비용 절감. 지금 한국이 해놓은 것과 똑같은 이야기였습니다. 10년 전에 우리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발표가 끝나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부서장이 입을 열었죠. 기술적으로 흥미롭군. 하지만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공기가 바뀐 거죠. 책임. 그 단어가 테이블 위에 떨어지자 모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군가가 말해야 했습니다.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단계적으로 도입합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한 명만 있었어도 달라졌을 겁니다. 그 사람이 저였어야 했습니다. 기술 심사 책임자, 리스크 관리 전문가, 40년 경력의 교통공학 박사. 제가 한마디만 했으면 됐어요. 하지만 저는 뭐라고 했습니까?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안전한 말이었습니다. 가장 편리한 말이었죠. 아무도 반박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안전이라는 단어 앞에서 누가 이의를 제기하겠습니까? 저는 그 방패 뒤에 숨었습니다. 부서장이 고개를 끄덕였고 회의실 전체가 따라 끄덕였죠. 혁신안은 보류됐습니다. 서류는 캐비닛에 들어갔어요. 다시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 동안 우리는 차단기를 유지했습니다. 차를 세우고 확인하고 올리고 보냈죠. 안전하다고 믿었습니다. 최선이라고 믿었어요. 그 10년 동안 한국은 달렸습니다. 차단기를 없앴고 시스템을 만들었고 검증했고 수출까지 하고 있었죠. 우리가 서류를 캐비닛에 넣고 있을 때 한국은 그 서류를 현실로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복도에 서서 박준혁의 질문이 아직 귓가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왜 차단기를 유지하셨습니까? 저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안전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제 목소리가 얼마나 작았는지 저만 알고 있었습니다. 박준혁이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더 묻지 않았어요. 그게 더 아팠습니다. 추궁을 했으면 오히려 방어라도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그냥 받아들였죠. 마치 그 대답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타나카가 복도 끝에서 돌아왔습니다. 제 얼굴을 보더니 걸음을 멈췄어요. 박사님 괜찮으십니까?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전혀요. 회의실로 돌아갔습니다. 오후 세션이 시작됐죠. 하지만 저는 발표 내용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10년 전 회의실이 자꾸 눈앞에 겹쳤거든요. 부서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그리고 제 목소리가 들렸죠.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그 두 문장이 번갈아가며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안전이라는 말은 때로 가장 편리한 방패였습니다. 책임지기 싫을 때, 결단을 미루고 싶을 때, 변화가 두려울 때, 안전이라고 말하면 아무도 반박하지 못하죠. 그 뒤에 숨으면 누구도 공격하지 못합니다. 저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알면서 이용한 겁니다. 우리는 틀린 게 아닙니다. 늦었던 겁니다. 10년, 딱 10년을 늦었어요. 그리고 그 10년의 시작점에 제가 있었습니다. 제 한마디가 10년을 멈추게 한 겁니다. 오후 세션이 끝나고 나세르가 악수를 정했습니다. 저에게가 아니라 한국 측 상급자에게였죠. 두 사람이 악수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나세르의 표정이 밝았어요. 만족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 악수를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었죠. 손이 차가웠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타나카도 오가와도 저도 서울의 도로 위에서 차들이 흐르고 있었어요. 멈추지 않고 여전히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가장 안전한 선택을 했다고 믿었다. 그러나 그것이 가장 느린 선택이었다는 걸 이제야 깨닫는다. 그리고 하나 더, 그 느린 선택의 대가를 지금 이 자리에서 치르고 있다는 것도. 시뮬레이션 발표일이었습니다. 중앙아시아 발주처가 요청한 공개 테스트죠. 장소는 서울 시내의 한 대형 컨퍼런스 홀이었습니다. 건물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분위기가 달랐어요.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곳곳에 서 있었습니다. 명찰을 달고 있었죠.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중앙아시아 각국의 교통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시연이 아니었어요. 12억 달러짜리 프로젝트의 사실상 최종 평가였습니다. 타나카가 넥타이를 고쳐매며 말했습니다. 사람이 예상보다 많습니다. 오가와가 주위를 둘러보며 대답했죠. 발주처만 오는 줄 알았는데 각국 기술 담당자까지 전부 온 것 같습니다. 저는 말없이 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면에 대형 스크린이 2개 설치돼 있었어요. 왼쪽 스크린과 오른쪽 스크린. 그 아래 발표대가 하나씩 놓여 있었죠. 왼쪽이 일본, 오른쪽이 한국이었습니다. 나란히 놓인 겁니다. 직접 비교하겠다는 뜻이었죠. 타나카가 제 옆에서 작게 말했어요. 동시 시뮬레이션입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불리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타나카를 봤습니다. 왜 불리합니까? 우리 시스템은 안정성이 검증됐습니다.
시뮬레이션이야말로 우리가 강한 영역이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무거웠어요. 이틀간 본 것들이 머릿속에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시뮬레이션은 달랐습니다. 현장 체험은 감정에 흔들릴 수 있지만 시뮬레이션은 숫자로 승부하는 겁니다. 우리의 40년 데이터가 뒷받침하고 있었죠.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여기서 증명하면 됩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앞줄이었죠. 나세르가 반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세르는 표정 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그 무표정이 신경 쓰였습니다. 일본 측 발표가 먼저였습니다. 우리 팀에서 준비한 엔지니어가 발표대에 섰죠. 자료는 완벽했습니다. 도쿄 본부에서 3개월간 준비한 시뮬레이션이었어요. 일본식 고속도로 통행 시스템 시뮬레이션. 피크 시간대 기준. 스크린에 가상 고속도로가 나타났습니다. 6차선 도로, 톨게이트 구간, 차단기가 설치돼 있었죠. 차량들이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대씩 감속하고 멈추고 요금 확인 후 출발. 질서 정견했어요. 깔끔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우리의 강점이죠. 정확하고 안정적인 처리. 하지만 시뮬레이션이 진행되면서 문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피크 시간대였어요. 차량 수가 늘어났습니다. 분당 진입 차량이 200대, 300대, 400대. 숫자가 올라갈수록 톨게이트 앞에 줄이 길어졌습니다. 차당이 앞에서 멈추는 시간. 한 대당 14초. 그 14초가 쌓이기 시작한 거죠. 스크린 위에 대기열 수치가 표시됐습니다. 50대, 100대, 150대. 숫자가 멈추지 않았어요. 감속 구간이 점점 뒤로 밀렸습니다. 시뮬레이션 속 고속도로에 정체가 생기기 시작했죠. 타나카가 옆에서 팔짱을 꼈습니다. 다리를 떨고 있었어요. 오가와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대기열이 너무 길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보고 있었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지만요. 시뮬레이션 속 차량들이 톨게이트 2km 전부터 감속하기 시작했습니다. 브레이크 등이 줄줄이 켜졌죠. 빨간불이 화면 가득 번졌어요. 정체입니다. 피크 시간대에 차당이 방식으로는 정체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최종 수치가 나왔습니다. 피크 시간대 평균 통과 시간 차량당 47초, 대기열 최대 길이 3.2km, 처리 용량 시간당 약 5,400대, 47초, 평소 14초인 통과 시간이 피크에는 47초로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대기열 3.2km, 고속도로에서 3km가 막힌다는 건 그 뒤로 2차 정체가 연쇄적으로 발생한다는 뜻이죠. 홀이 조용했습니다. 박수가 없었어요. 의례적인 박수조차. 나세르가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펜이 빠르게 움직였죠.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내용이 아니라는 건 느낌으로 알 수 있었어요. 저는 등에서 땀이 흐르는 걸 느꼈습니다. 양복 셔츠가 등에 달라붙었죠. 하지만 표정은 유지했습니다. 40년간 훈련된 표정이니까요. 다음은 한국 측 발표였습니다. 박준혁의 상급자가 발표대에 섰어요. 어제 회의실에서 영하 40도 테스트 데이터를 꺼냈던 그 사람이었죠. 한국식 무정차 통행 시스템 시뮬레이션, 동일 조건, 피크 시간대 기준. 오른쪽 스크린에 같은 가상 고속도로가 나타났습니다. 6차선 도로, 같은 교통량, 같은 피크 시간대. 하지만 톨게이트 구간이 달랐어요. 차당이가 없었습니다. 아치형 구조물만 도로 위에 걸쳐 있었죠. 차량들이 진입했습니다. 분당 200대, 300대, 400대. 숫자가 똑같이 올라갔어요. 하지만 줄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차들이 멈추지 않았거든요. 시속 100km 그대로 구조물 아래를 통과했습니다. 감속 없이, 정지 없이. 한 대가 지나가고 바로 다음 대가 지나가고 또 다음 대가 지나갔죠. 흐름이 끊기지 않았어요. 스크린 위에 대기열 수치 0대 계속 0이었습니다. 홀에서 작은 탄성이 터졌습니다. 여기저기서 고개를 앞으로 내미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분당 진입량이 500대, 600대로 올라갔습니다. 극한 조건이었죠.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기열 수치가 잠깐 2대, 3대로 올라갔다가 바로 0으로 돌아왔어요.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흐름을 조절하고 있었습니다. 최종 수치가 나왔습니다. 피크 시간대 평균 통과 시간, 차량당 2.8초, 대기열 최대 길이, 연 처리 용량, 시간당 약 18,000대. 저는 숫자를 다시 봤습니다. 눈이 잘못된 건가 싶었어요. 우리 47초, 한국 2.8초, 우리 대기열 3.2km, 한국 세온
우리 시간당 5,400대, 한국 시간당 18,000대, 3배가 넘는 처리 용량이었습니다. 비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수준이었죠. 타나카가 옆에서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길게 떨리는 숨이었어요. 오가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메모장을 덮었죠. 더 이상 쓸 게 없다는 듯이. 홀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어요. 그러다 번졌죠. 앞줄에서 뒷줄에서 양옆에서 박수가 홀 전체를 채웠습니다. 한국 측 발표자가 가볍게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박수를 치지 못했습니다. 손이 무릎 위에 놓여 있었어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주먹을 쥐지도 펴지도 않았죠. 그냥 거기 있었습니다. 아무 힘도 없이. 나세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죠. 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나세르에게 쏠렸어요. 나세르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무게를 실어서 양쪽 모두 훌륭한 발표였습니다. 기술력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잠시 멈추더니 이어갔죠. 하지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중앙아시아의 도로는 넓고 교통량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체는 곧 경제적 손실입니다. 물류가 멈추면 나라가 멈추는 겁니다. 나세르의 눈이 잠시 저를 스쳤습니다. 그리고 한국 측을 봤죠. 우리는 차량을 세우지 않는 방식을 원합니다. 그 한마디에 홀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세우지 않는 방식. 그건 한국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니었죠. 다시 박수가 터졌습니다. 이번에는 더 컸어요. 나세르 옆에 앉아있던 각국 관계자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몇몇은 한국 측과 눈을 맞추며 미소를 짓고 있었죠. 저는 앞을 바라봤습니다. 2개의 스크린이 나란히 서 있었어요. 왼쪽 스크린에는 우리의 시뮬레이션이 멈춰 있었습니다. 빨간 브레이크 등이 줄줄이 켜진 정체 화면이었죠. 오른쪽 스크린에는 한국의 시뮬레이션이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차들이 멈추지 않고 흐르고 있었어요. 멈춰 있는 화면과 흐르는 화면, 나란히.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말이 필요 없었죠. 발표가 끝나고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악수 소리,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한국 측 발표자 주위로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명함을 교환하고 자료를 요청하고 활기가 넘쳤습니다. 우리 쪽은 조용했습니다. 타나카가 제 옆에서 입을 열었어요. 박사님,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사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긴요. 뭘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왔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40년간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말이었거든요. 저는 항상 답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순간 저에게 답이 없었어요. 오가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단 나가시죠. 여기 있으면 눈에 띕니다. 셋이서 홀을 빠져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었죠. 긴 복도였어요. 발소리만 울렸습니다. 복도 끝에 통유리 창이 있었습니다. 거기 서서 밖을 봤죠. 서울의 도로가 보였어요. 오후에 햇살 아래로 차들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차들이 멈추지 않고 타나카가 옆에 섰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말해보세요.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오가와가 반대편에 서서 말했습니다. 그래프가 나를 배신했습니다. 아니, 배신이 아니었죠. 처음부터 그래프는 저쪽에 있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유리창에 이마를 가볍게 댔어요. 차가웠습니다. 그 차가움이 좋았죠. 머리가 너무 뜨거웠으니까요. 속도는 숫자가 아니라 흐름이었습니다. 우리는 숫자를 통제하려 했어요. 차량 한 대, 한 대를 세우고 확인하고 보내고 정확했습니다. 하지만 느렸죠. 한국은 흐름을 설계했습니다. 차를 세우지 않고 시스템이 알아서 처리하게 했어요. 정확도는 우리와 비슷하거나 더 높았고 속도는 비교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통제했고 그들은 믿었다. 운전자를 통제하느냐, 운전자를 믿느냐. 그 철학의 차이가 오늘 이 홀에서 숫자로 증명된 겁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도쿄 본부였죠? 화면을 봤지만 받지 않았어요. 지금 뭐라고 보고합니까? 시뮬레이션에서 3배 이상 차이로 밀렸다고 말합니까? 40년간 쌓아온 시스템이 2바 8초짜리 기술 앞에서 무너졌다고 말합니까? 전화기를 주머니에 다시 넣었습니다. 타나카가 물었어요. 본부 아닙니까? 나중에 하겠습니다. 뭐라고 보고하실 겁니까? 저는 타나카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죠.
타나카의 눈에도 같은 것이 담겨 있었어요. 당혹, 물란, 그리고 이미 답을 알고 있다는 체념. 사실대로 보고합니다. 타나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가와는 창밖을 보고 있었죠. 홀에서 다시 박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마 한국 측과 발주처가 추가 논의를 시작한 모양이었어요. 웃음소리도 섞여 있었습니다. 활기찬 소리들이었죠. 우리 셋은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박수 소리를 등 뒤로 들으면서 저는 그날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12억 달러짜리 프로젝트의 기술 심사 책임자가 복도 끝에 서서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40년 경력이 그 순간만큼은 아무런 무게도 갖지 못했습니다. 창밖에서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오후가 저녁으로 넘어가고 있었죠. 도로 위의 차들은 여전히 멈추지 않고 달리고 있었어요. 멈추지 않는다. 한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차도 기술도 사람도 전부 다 앞으로 가고 있었죠. 그리고 저는 멈춰 서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박수 소리를 등 뒤에 두고 시뮬레이션 발표 다음 날이었습니다. 공식 일정은 하나 더 남아 있었죠. 한국 측이 준비한 해외 적용 사례 브리핑이었습니다. 장소는 어제와 같은 컨퍼런스 홀이었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제는 평가였지만 오늘은 이미 방향이 정해진 자리 같았죠. 나세르를 포함한 발주처 관계자들이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제보다 인원이 늘었어요. 뒷줄에 처음 보는 얼굴들이 있었죠. 타나카가 귀옛말로 알려주었습니다. 저쪽은 투르크메니스탄 교통부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어제 발표 소식을 듣고 급하게 합류한 모양이에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맨 뒷줄이었어요. 어제는 앞줄이었는데 오늘은 스스로 뒤로 갔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아니, 알고 있었죠. 앞줄에 앉을 자격이 없다고 느꼈으니까요.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측에서 새로운 발표자가 나왔어요.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해외사업부 총괄이라는 직함이 스크린에 떴죠.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자신감이 묻어나는 톤이었어요. 한국 무정차 통행 시스템의 해외 운영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크린이 바뀌었습니다. 세계 지도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한국 시스템이 적용된 지역에 점이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점이 계속 늘어났죠.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동남아시아, 중동, 남미, 아프리카 일부. 점이 10개가 넘었어요. 타나카가 옆에서 작게 말했습니다. 이미 이렇게 많이 나갔습니까? 저도 몰랐습니다. 우리가 도쿄 회의실에서 경쟁사 분석을 하고 있을 때 한국은 이미 세계 곳곳에 시스템을 깔고 있었던 겁니다. 발표자가 첫 번째 사례를 띄웠습니다. 말레이시아 남북 고속도로. 총 연장 772km. 스크린에 사진이 나타났어요. 광활한 도로였습니다. 열대우림 사이로 뻗어있는 고속도로. 그 위에 한국식 아치형 구조물이 설치돼 있었죠. 무정차 시스템 도입 후 톨게이트 구간 정체율 89% 감소, 운영 인력 67% 절감, 현재 완전 무인 원격 관리로 전환 완료. 오가와가 고개를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완전 무인이라고요? 직원이 없다는 겁니까? 네, 톨게이트에 상주하는 직원이 없습니다. 서울에서 원격으로 관리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등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서울에서 말레이시아 고속도로를 관리한다고요?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의 톨게이트를 원격으로 운영한다는 겁니까? 두 번째 사례가 올라왔습니다. 콜롬비아 주요 도시 간 고속도로, 산악지형. 이번에는 영상이었어요. 산 사이로 굽이치는 도로 위에 차들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고도가 높은 구간이었죠. 안개가 짙었어요. 그런데 그 안개 속에서도 차들이 멈추지 않고 톨게이트를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고도 2,600m 이상 구간에서도 인식률 99.5%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안개, 간구, 고도 변화에 대응하는 적응형 알고리즘이 적용돼 있습니다. 나세르가 메모를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옆 사람에게 뭔가를 말했어요. 통역이 없어서 내용은 못 들었지만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었죠. 감탄이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사례가 이어졌습니다. 나라마다 환경이 달랐어요. 사막 우기 혹한.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작동했죠. 전부. 발표자가 한 장을 더 넘겼습니다. 운영 수익 모델입니다. 스크린에 표가 나타났어요. 통행료 회수 정확도. 한국 시스템 도입 국가 평균 99.2%. 기존 차당이 방식 평균 94.7%. 타나카가 제 팔을 건드렸습니다.
회수율도 높다는 겁니까? 차당이 없이? 저도 놀랐습니다. 차당이가 없으면 무임 통과가 늘어날 거라고 생각했었으니까요. 그게 우리의 가장 강력한 반박 논리였죠. 차당이 없이 어떻게 요금을 걷겠느냐. 그런데 오히려 회수율이 높다는 겁니다. 발표자가 설명을 이어갔어요. 차당이 방식은 물리적으로 차량을 세우지만 고장이나 오류 시 수동 처리가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누락이 발생하죠. 무정차 방식은 모든 차량을 자동 기록하기 때문에 사후 추적이 가능합니다. 결과적으로 회수율이 더 높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우리가 40년간 고수한 방식의 존재 이유 자체가 흔들리는 거였어요. 차당이는 요금을 확실하게 걷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그런데 차당이 없이 더 확실하게 걷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방패가 오히려 우리의 약점이었다는 뜻이었죠. 다음 슬라이드. 유지비 비교. 차당이 방식 연간 유지비 대비 무정차 방식 유지비 평균 43% 절감. 절반도 안 든다는 겁니다. 차당이 유지, 보수, 교체, 상주 인력급여, 현장 관리 비용 이런 것들이 전부 사라지니까요. 마지막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 정체 해소로 인한 연간 경제적 효과, 말레이시아 기준 약 3억 달러, 콜롬비아 기준 약 1.8억 달러, 홀이 웅성거렸습니다. 나세르가 앞줄에서 몸을 돌려 옆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숫자를 확인하고 있었죠. 발표자가 마이크를 내려놓기 전에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저희가 제안하는 것은 장비가 아닙니다. 시스템입니다. 설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운영하고 관리하고 진화하는 구조를 함께 제공합니다. 기술을 파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같이 만드는 것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이번에는 홀 전체가 동시에요. 나세르도 박수를 쳤죠. 발주처 담당자들이 전부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뒷줄에 앉아서 그 광경을 봤습니다. 박수를 치는 손들, 고개를 끄덕이는 얼굴들, 활기 넘치는 공기. 그리고 그 한가운데서 우리 셋은 조용히 앉아 있었죠. 발표가 끝나고 나세르가 일어섰습니다. 이번에는 마이크를 잡지 않았어요. 한국 측 발표자에게 걸어가서 직접 악수를 했습니다. 두 손으로요. 오래 잡았죠. 그리고 뭔가를 말했어요. 통역이 나중에 전해줬습니다. 우리는 장벽이 아닌 속도를 원합니다. 당신들이 보여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장벽이 아닌 속도.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우리가 만든 것이 뭐였습니까? 차당이. 그건 장벽이었죠. 차를 세우는 벽이었습니다. 안전이라는 이름의 벽. 한국은 그 벽을 치웠습니다. 그리고 속도를 지켰죠. 호텔에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노트북을 펼쳤어요. 도쿄 본부에 보고서를 써야 했습니다. 어제 전화를 받지 않았으니까요. 더 미룰 수 없었죠. 화면을 열고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첫 문장이 나오지 않았어요. 뭐라고 씁니까?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경쟁이 치열합니다. 아닙니다. 그런 수준이 아니었죠. 한참을 앉아 있다가 겨우 쓰기 시작했습니다. 보고서 제목, 중앙아시아 프로젝트 현장 평가 보고. 첫 문장, 상황은 불리합니다. 그 한 문장을 쓰는데 10분이 걸렸어요. 40년간 보고서를 써왔습니다. 수백 건은 썼을 겁니다. 한 번도 이렇게 어려웠던 적이 없었죠. 이어서 썼습니다. 한국 시스템은 기술적으로 검증돼 있으며 해외 실적 또한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발주처는 무정차 방식에 강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으며 일본식 차당이 방식과의 성능 격차가 시뮬레이션에서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사실만 썼습니다. 감정은 빼려고 했어요. 하지만 쓰는 동안 손이 떨렸습니다. 한 문장이 제 40년을 부정하는 것 같았거든요. 마지막 문단에서 멈췄습니다. 뭐라고 마무리해야 할지 몰랐어요. 타나카에게 전화했습니다. 보고서 마지막에 뭐라고 쓸까요? 타나카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사실대로 쓰시면 됩니다. 박사님이 보신 것, 느끼신 것, 느낀 것까지 쓰라고요? 네, 이건 숫자만으로는 전달이 안 됩니다. 본부가 현장 분위기를 알아야 합니다. 전화를 끊고 다시 화면을 봤습니다. 커서가 깜빡이고 있었죠. 창밖은 어두워져 있었어요. 서울의 야경이 다시 보였습니다. 어젯밤과 같은 불빛이었죠. 도로 위에서 차들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늦은 밤에도 저는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팔려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시스템을 제안했습니다. 방향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엔터를 눌렀습니다. 보고서를 첨부해서 메일을 보냈죠. 노트북을 덮고 의자에 기대 앉았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우리는 기술을 반려했다. 차당이 하드웨어, 단말기, 설치 매뉴얼, 물건을 반려한 겁니다. 한국은 달랐어요. 시스템을 제안했습니다. 설치하고 운영하고 관리하고 진화시키는 구조 전체를 가져갔죠. 장비 하나를 넘기는 게 아니라 나라의 교통 철학 자체를 바꾸겠다고 한 겁니다. 차이는 속도가 아니었습니다. 차이는 결단이었죠. 한국은 결단했고 우리는 망설였습니다. 한국은 위험을 계산하고 뛰어들었고 우리는 위험을 피하고 멈춰 섰습니다. 세계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어요. 말레이시아에서, 콜롬비아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한국의 시스템이 깔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회의실에서 안전을 논하고 있을 때 세계는 한국을 선택하고 있었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오가와였어요. 박사님, 내일 일정이 마지막입니다. 발주처 최종 미팅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갑니다. 끝까지 가야죠. 전화를 끊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가방 안에서 여권이 보였어요. 일본 여권. 빨간 표지. 그걸 꺼내서 한참 봤습니다. 이 여권을 들고 수십 개 나라를 다녔죠. 일본의 기술을 자랑하러, 일본의 시스템이 최고라고 설득하러. 그게 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서울의 호텔 방에서 저는 처음으로 그 자부심이 흔들리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세계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안전하다고, 신중하다고,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동안 세계는 이미 다음 단계로 가고 있었죠. 우리는 안전을 택했고 그들은 미래를 택했다. 그 차이를 인정해야 했습니다. 이제는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은 깊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도로 위의 불빛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차들은 여전히 달리고 있었죠. 멈추지 않고. 저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긴 밤이었어요. 서울에서 보내는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확신이 완전히 무너진 밤이었죠. 다음 날 아침 호텔 방에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도쿄 본부와 긴급 화상 회의가 잡혀 있었거든요. 어젯밤 보낸 보고서 때문이었죠. 예상은 했습니다. 저 보고서를 받고 가만히 있을 본부가 아니니까요. 화면이 켜졌습니다. 도쿄 12층 회의실이 보였어요. 5명이 앉아 있었죠. 가운데 앉은 사람이 하시모토 상무였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최종 결재권자예요. 옆에 기술부장, 해외사업팀장, 그리고 제가 모르는 얼굴 2명이 있었죠. 표정이 전부 굳어 있었습니다. 하시모토 상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사카모토 박사,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네, 상황이 불리하다고 썼더군요. 네, 사실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시모토 상무가 안경을 벗더니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똑바로 저를 봤죠. 도대체 왜 밀리고 있는 겁니까? 저는 준비한 대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피크 시간대 처리량 3배 차이, 해외 실적, 발주처 반응, 숫자를 하나하나 나열했죠. 객관적으로, 감정 없이. 하시모토 상무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기술부장이 끼어들었어요. 그 숫자들이 정확한 겁니까? 한국 측이 과장한 건 아니고요. 직접 확인했습니다. 관제센터에서 실시간 데이터를 받고 시뮬레이션도 동일 조건에서 진행됐습니다. 해외 사업팀장이 말했죠. 환경이 다르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된다고 해서 중앙아시아에서도 된다는 보장이 없죠.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 말, 며칠 전에 제가 했던 말과 똑같았거든요. 관제센터에서 회의실에서 머릿속에서 환경이 다르다. 조건이 다르다. 제가 수십 번 되낸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무너진 논리였죠. 영하 40도 테스트 데이터가 있습니다. 몽골에서 실시했고 사우디아라비아 사막 환경 테스트도 완료된 상태입니다. 극한 환경에서도 작동합니다. 화면 속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해외 사업팀장이 입을 다물었어요. 하시모토 상무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뒤집을 방법이 있습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카모토 박사? 기술적으로 우리 시스템의 안전성은 여전히 우수합니다. 하지만 발주처가 원하는 방향은 속도와 흐름입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는 구조적으로 불리합니다. 구조적으로 불리하다. 그 말을 제 입으로 하는 게 이렇게 무거울 줄 몰랐습니다. 기술부장이 팔짱을 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차단기를 제거하는 방안을 검토합시다. 지금이라도 설계를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하시모토 상무가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 와서 설계를 바꾸면 안전성 검증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어쩌자는 겁니까?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침묵이었죠. 화면 속 5명의 얼굴이 전부 굳어 있었어요. 그때 하시모토 상무가 말했습니다.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차당이 제거는 위험합니다. 우리는 40년간 이 방식으로 해왔어요. 검증되지 않은 기술을 지금 도입한다는 건 모험입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귓가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10년 전 회의실, 부서장의 목소리.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똑같았습니다. 단어만 바뀌었을 뿐 논리는 그대로였죠. 위험하다. 검증되지 않았다. 책임질 수 없다. 10년 전에도 같은 말을 했고 지금도 같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시모토 상무가 이어갔어요. 우리는 책임을 질 수 없습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사고가 한 건이라도 발생하면 일본 전체의 신뢰도가 무너져요. 그 리스크를 감수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화면 속 하시모토 상무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리고 소름이 돋았어요. 그 얼굴이 과거의 제 얼굴이었거든요. 10년 전 같은 회의실에서 같은 자리에 앉아서 같은 논리로 혁신안을 보류시켰던 사람,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말했던 사람, 책임을 두려워해서 결단을 미루었던 사람, 그게 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시모토 상무가 똑같은 일을 하고 있었죠. 저 말은 내 말이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화면 속 회의실이 10년 전 회의실과 겹쳤습니다. 부서장의 얼굴 위에 하시모토 상무의 얼굴이 포개졌죠. 그리고 그 옆에 침묵하고 있던 젊은 날에 제가 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변하지 않았다. 10년이 지났는데 아무것도. 하시모토 상무가 말했습니다. 사카모토 박사, 남은 일정을 마무리하고 돌아오세요. 최종 결과는 본부에서 대응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제 목소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알겠다고 했지만 무엇을 알겠다는 건지 저도 모르겠었죠. 화상회의가 끝났습니다. 화면이 꺼졌어요. 노트북 앞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호텔방이 조용했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타나카에게 전화했습니다. 오후에 시간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한국 고속도로를 한 번 더 보고 싶습니다. 타나카가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박준혁 엔지니어에게 연락해 보겠습니다. 오후에 차가 왔습니다. 박준혁이 운전석에 앉아 있었어요. 이번에는 타나카와 둘만 탔습니다. 오가와는 호텔에 남았죠. 짐을 싸야 한다고 했지만 아마 더 볼 필요를 못 느꼈을 겁니다. 이미 답이 나왔으니까요. 비가 다시 내리고 있었습니다. 첫날처럼 가늘고 차가운 비였죠. 와이퍼가 일정한 리듬으로 움직였어요. 쓱쓱쓱 고속도로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달리기 시작했죠. 시속 100km, 익숙한 속도였습니다. 며칠 사이에 이 속도가 익숙해졌다는 게 스스로도 놀라웠어요. 전방에 구조물이 보였습니다. 아치형, 첫날 봤던 것과 같은 구조물이었죠. 이번에는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브레이크를 찾지도 않았어요. 그냥 앉아서 봤습니다. 구조물이 가까워졌습니다. 위에서 번쩍 카메라가 번호판을 읽었죠. 그리고 지나갔습니다. 시속 100km 그대로 아무 일도 없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비에 젖은 구조물이 멀어지고 있었어요. 그 뒤로 차들이 줄줄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한 대도 멈추지 않았죠. 타나카가 옆에서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박준혁에게 물었습니다. 박 엔지니어, 이 구간을 하루에 몇 대가 통과합니까? 일 평균 약 12만 대입니다. 12만 대. 하루에 12만 대가 멈추지 않고 지나간다는 겁니다. 차당이 없이, 사고 없이. 저는 조용히 창밖을 봤습니다. 비가 내리는 고속도로, 차들이 흐르고 있었어요. 브레이크 등이 켜지지 않았습니다. 첫날에는 그게 공포였죠. 왜 안 멈추느냐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멈추지 않는 게 당연해 보였습니다. 오히려 멈추는 게 이상해 보였죠. 며칠 만에 제 기준이 바뀐 겁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40년간 쌓아온 기준이 며칠 만에 흔들렸으니까요. 한참을 달리다가 박준혁이 휴게소에 차를 세웠습니다. 커피를 사러 간다고 했어요. 타나카와 저는 차 안에 남았죠. 비가 유리창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타나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박사님, 네, 본부 회의는 어떠셨습니까?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10년 전과 같은 말을 하더군요. 타나카가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같은 말이라면? 위험하다. 검증되지 않았다. 책임질 수 없다. 10년 전에 제가 했던 말과 똑같았습니다.
타나카가 아무 말 없이 앞을 봤어요. 한참이 지나서야 겨우 말했죠. 우리가 변하지 않은 거군요. 네? 세상은 움직였는데 우리만 멈춰 있었습니다. 박준혁이 커피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셋이서 커피를 마셨죠. 뜨거웠어요. 비에 젖은 공기 속에서 김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타나카에게가 아니라 저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어요. 우리는 기술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타나카가 저를 봤습니다. 우리는 결단이 없었던 겁니다. 차 안 조용해졌습니다. 와이퍼 소리만 들렸죠. 쓱, 쓱, 쓱. 비가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건 제 패배 선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굴욕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슴속에서 무언가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며칠간 목을 조이던 것, 가슴을 누르던 것, 숨을 막던 것, 그게 조금 풀렸어요. 인정하니까 편해지는 거였죠.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40년간 인정하지 않으려고 버텼는데 인정하는 순간 오히려 숨이 쉬어졌으니까요. 다시 고속도로에 올라탔습니다. 비가 점점 세졌어요. 와이퍼가 빨라졌죠. 하지만 차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를 맞으며 어둠 속에서 그냥 달렸어요.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두려움을 계산했다. 위험의 크기를 측정하고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고 그 안에서 전진했다. 우리는 달랐다. 우리는 두려움 앞에서 멈췄다. 계산하기 전에 멈춰섰다. 위험하다는 말 한마디에 서류를 캐비닛에 넣었다. 그리고 10년을 잃었다. 그들은 위험을 계산했고 우리는 피했다. 그 차이가 오늘을 만들었다. 톨게이트 구조물이 또 나타났습니다. 비에 젖어 있었어요. 위에 달린 카메라에서 빛이 번쩍였죠. 차는 그대로 통과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이 여전히 멈추지 않는다. 저는 그 구조물이 멀어지는 걸 뒤돌아봤습니다. 비 속에서 희미하게 사라져갔어요. 그 뒤로 차들이 계속 흐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틀렸다. 그 말을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서 분명하게 울렸죠. 처음으로 완전하게 인정한 겁니다. 저는 40년간 옳다고 믿었던 것이 틀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안전을 지킨다고 믿었지만 흐름을 막고 있었죠. 신중하다고 자부했지만 비겁했던 겁니다. 그리고 한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가 쏟아지는 저녁 고속도로 위에서 차들은 여전히 달리고 있었어요. 브레이크 등 하나 켜지지 않았습니다. 멈추지 않는 나라, 두려움 앞에서도 멈추지 않는 나라. 저는 그 풍경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눈에 담아뒀어요. 잊지 않으려고. 그리고 내일이면 이 나라를 떠납니다.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서울의 아침은 맑았어요. 며칠간 내리던 비가 그쳤죠. 하늘이 높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파랗게 펼쳐져 있었어요. 이상하게도 그 맑은 하늘이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타나카와 오가와를 만났습니다. 둘 다 짐을 챙겨놓은 상태였죠. 오후 비행기였으니까요. 오전에 발주처 최종 미팅만 마치면 끝이었습니다. 타나카가 넥타이를 매만지며 말했어요. 오늘 발표가 있을 거라고 합니다. 무슨 발표요? 최종 선정 결과입니다. 저는 멈췄습니다. 이렇게 빨리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보통 이 규모의 프로젝트는 결과 발표까지 몇 주가 걸립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바로 발표한다는 건 이미 결정이 끝났다는 뜻이었죠. 오가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결과는 뻔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뻔했으니까요. 컨퍼런스 홀에 도착했습니다. 이틀 전 시뮬레이션 발표를 했던 그 장소였죠. 하지만 오늘은 스크린이 꺼져 있었습니다. 발표대도 치워져 있었어요. 대신 긴 테이블 하나가 중앙에 놓여 있었죠. 양쪽에 의자가 배치돼 있었습니다. 한쪽에 발주처, 반대쪽에 참가국 대표들, 격식을 갖춘 자리였습니다. 공식 발표의 자리였죠. 나세르가 중앙에 앉아 있었습니다.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 입고 있었어요. 옆에 각국 관계자들이 나란히 앉아 있었죠. 한국 측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준혁의 상급자가 한국 대표 자격으로 앉아 있었어요. 박준혁은 그 뒤에 서 있었죠. 우리도 자리에 앉았습니다. 독일 대표단도 보였어요. 프랑스 측도 있었죠. 하지만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대표들의 얼굴에도 이미 결과를 아는 표정이 묻어 있었어요. 나세르가 일어섰습니다. 홀이 조용해졌죠. 기침 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습니다. 나세르가 서류를 한 장 들었어요.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통역이 동시에 옮겨줬죠. 중앙아시아 7개국 통합 고속도로 통행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합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결과를 알고 있었는데도요.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가슴은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나세르가 이어갔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국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독일, 프랑스, 일본, 한국. 네 나라 모두 뛰어난 기술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잠시 멈추더니 서류에서 눈을 떼고 정면을 봤어요. 최종 선정 업체는 한국입니다. 홀에 박수가 터졌습니다. 한국 측에서 발주처에서 뒷줄에서 박수가 홀을 채웠어요. 한국 대표가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박수 소리를 들었습니다. 며칠 전 시뮬레이션 발표 때도 박수를 들었죠. 그때는 복도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도망칠 이유도 없었죠. 이미 인정했으니까요. 타나카가 옆에서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가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공식 절차가 이어졌습니다. 나세르와 한국 대표가 악수를 했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양쪽 모두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그 다음이었습니다. 나세르가 참가국 대표들에게도 감사 인사를 전했죠. 독일 대표와 악수했고 프랑스 대표와 악수했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섰어요. 사카모토 박사, 훌륭한 기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세르의 손을 잡았죠. 단단한 손이었어요. 감사합니다. 나세르 담당관. 좋은 결정을 하셨습니다.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왔습니다. 준비한 말이 아니었어요. 그냥 나왔죠. 좋은 결정이라고. 진심이었습니다. 나세르가 잠시 저를 봤어요.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지나갔죠. 자리로 돌아오는데 한국 대표가 다가왔습니다. 제 앞에 서더니 손을 내밀었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자만도 없고 동정도 없는 눈이었죠. 담담한 눈이었습니다. 사카모토 박사님 많이 배웠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GP. 일본식으로 허리를 굽혀서 축하드립니다.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더 말하지 않았어요. 더 말할 필요도 없었죠. 한국 대표가 가볍게 고개를 숙여 답례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갔어요. 박준혁이 뒤에서 저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죠. 박준혁이 작게 고개를 숙였어요. 저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셋이서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라디오도 켜지 않았어요. 서울의 거리가 창밖으로 흘러갔죠. 높은 빌딩들, 깨끗한 도로, 달리는 차들. 이 나라의 모든 것이 멈추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수속을 밟고 게이트 앞에 앉았죠. 타나카가 커피를 사왔어요. 셋이서 마셨습니다. 조용히 오가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박사님, 보고서는 어떻게 마무리하실 겁니까? 쓸 겁니다. 비행기 안에서. 타나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비행기에 올라탔습니다. 창가 자리였죠.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속도가 붙었어요. 그리고 떠올랐죠.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이 작아지고 있었어요. 한강이 보였습니다. 그 위로 다리들이 놓여 있었죠. 다리 위에 차들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점처럼 작은 차들이 멈추지 않고 비행기가 구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얀 구름이 창을 가렸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그리고 구름을 뚫고 나왔습니다. 위에는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어요. 끝없이, 막힘없이, 정체 없는 하늘이었습니다.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보고서 파일을 열었어요. 어젯밤 쓰다만 보고서였죠. 마지막 문단이 비어 있었습니다.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어요. 며칠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첫날 시속 100km로 톨게이트를 지나간 순간 손바닥에 맺혔던 땀, 관제센터의 거대한 스크린, 99.8%라는 숫자, 시뮬레이션에서 3배로 벌어진 격차, 박수 소리, 복도 끝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던 순간, 비 내리는 고속도로, 나세르의 악수, 한국 대표의 담담한 눈, 그리고 박준혁의 말, 두려움을 안고 전진하는 게 두려워서 멈추는 것보다 낫다. 보고서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우리는 방향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거기서 멈췄어요. 펜을 놓듯이 손을 키보드에서 뗐습니다. 공식 보고서는 이 문장으로 끝이었죠.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다른 문장이 있었습니다. 보고서에는 쓸 수 없는, 공식 문서에는 담을 수 없는, 하지만 진짜인 문장이요. 노트북을 덮고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하얗고 고요했죠. 그 아래 어딘가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그 나라의 고속도로 위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차들이 달리고 있겠죠. 멈추지 않고
저는 사카모토 류지입니다. 일본의 고속도로를 설계한 사람이죠. 40년간 안전을 지킨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안전을 지킨 게 아니었어요. 흐름을 막고 있었습니다. 신중하다고 자부했지만 두려웠던 겁니다. 결단을 내려야 할 순간에 침묵했고 변화해야 할 순간에 멈춰 섰죠. 한국은 톨게이트를 없앤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없앤 겁니다. 위험하다고 그들도 알고 있었죠. 실패할 수 있다고 그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 때문에 멈추면 더 큰 것을 잃는다는 걸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멈추게 했고 그들은 흐르게 했습니다. 우리는 안전을 택했고 그들은 미래를 택했죠. 그 차이가 오늘의 격차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가르치러 갔습니다. 일본의 기술이 얼마나 우수한지 보여주러 갔죠. 하지만 배우고 돌아왔습니다.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결단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두려움을 넘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비행기가 흔들렸습니다. 난기류였죠. 하지만 비행기는 멈추지 않았어요. 흔들리면서도 앞으로 갔습니다. 한국처럼 창밖의 구름 사이로 저 멀리 빛이 보였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붉은 빛이 구름 위에 번지고 있었죠. 저는 그 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인정했습니다. 한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차도 기술도 사람도 나라도 전부 다 앞으로 갔죠. 그리고 저는 그 사실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비행기의 엔진 소리가 낮게 울렸어요. 일정하고 묵직한 소리였죠. 멈추지 않는 소리. 한국은 속도를 멈추지 않은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나라에서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멈추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진짜 용기라는 걸.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